네, 안녕하십니까. 박건호의 의료한방의 박건호입니다.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 주로 종양과 그와 관련된 보존 쪽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내용은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므로 함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내용은 크게 5개 주조로 나누었고, 첫 번째로 통증의 정의와 원인, 분류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통증으로 이제 나뉘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통증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통증을 더 포괄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고통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갑자기 이혼을 하면서 암에 진단돼서 통증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이 단순한 이 물리적 자극의 통증이 훨씬 더 크게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주로 다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들이 포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는 최소한 있어야 우리가 이 암 환자 돌봄에 더 능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성 통증은 종양 자체와 관련된 경우가 이제 70%이고요. 종양 치료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항암제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그 주변 장기가 손상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한 20%가 되고, 또 암에 의해서 결국 이제 변비나 혹은 위장장애 같은 게 약간의 암성 통증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한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성 통증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암성 통증의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나눈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전에 의한 분류로서 크게 2가지가 나뉘어진다고 하겠는데요. 하나는 암 종괴 자체에 의해서 통증이 정상적인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노시셉티브한 페인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기관 자체에는 특정 암에 의한 자극이 없는데 이 신경의 손상이나 신경에 자극이 되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뉴로패식 페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노시셉티브한 페인에는 간이나 이런 임파절 같은 내부 장기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비세랄 페인에 약간 둔직한 우리한 표현이 있겠고요. 그 외에 뼈나 근육에 통증이 되어져서 쑤시듯이 아픈 소마틱 페인으로 이제 또 나눠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노시셉티브한 페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경 계통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이 말초 기관에 암이 생겨서 이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노시셉티브 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로패식 페인은 이 신경 다발의 말초 기관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데 이 신경에 병이 침범을 한다든가 혹은 이 신경 자체가 항암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손상이 되어서 이 부위에 특별한 병변이 없어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뉴로패식 페인으로 한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암성 통증의 분류는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계속해서 쭉 존재하게 되는 백그라운드 페인, 기저 통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 치료제 역시 롱액팅으로 작용하는 약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기저 통증이 있거나 혹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제 브렉스루 페인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생겼다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숏액팅 오피오이드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암성 통증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저 통증이 쭉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 자극에 혹은 저절로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브렉스루 페인이 생기게 되고 진통제를
무조건 이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도 부작용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저 통증을 커버할 용량을 쓰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돌발 통증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성 통증 치료의 목표를 보통 이렇게 5A라고 해서 이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 일상 활동의 유지, 부작용 최소화, 부적절한 약물 사용 최소화,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영향 최소화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들다거나 혹은 잠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거나 혹은 간단한 산책 정도도 할 수 없을 정도, 방해받을 정도의 통증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정도를 쉽게 그냥 통증 조절의 목표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환자에게 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암성 통증의 치료는 이 과거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암 환자분들은 통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0% 이상은 언더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예전보단 덜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암성 통증 치료가 불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이제 암성 통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단순히 환자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보면 의료진에게도 그런 오해는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암 말기의 통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경우 있고요. 더 큰 오해는 진통제를 오래 쓰거나 자주 쓰면 중독되니까 아껴야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는 최대한 견디고 힘들 정도로 참다가 사용해야 된다. 또 진통제의 마약성이라는 말이 포함되고 요즘 또 반대로 너무 마약에 대한 이렇게 사회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고 그래서 이거를 또 사용한다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자꾸 통증 얘기만 하면 의사가 내 병 자체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증상 관리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의료진이 자기의 치료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것으로 암성 통증이 불충분하게 조절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통증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일상생활에 최대한 가깝게 활동하고 그래야 병과 잘 싸우는 거고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마약성 진통제 혹은 진통제를 안 쓰고 밤새 끙끙 앓으면서 참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식욕도 나쁘고 그러면 더 암하고 더 잘 못 싸우는 거고 암에 더 빨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오해뿐만이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통증은 여러 의료인들에게 치료에 있어서 아주 우선순위는 아니어서 통증을 일단 필요하면 참고 있어라 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규제하고 이제 관리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진통제를 적절한 시점에 타서 이용한다는 게 실제 의료 환경에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플 때 제때 처방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충분한 적용의 이유도 하나의 암성 통증 치료의 장애의 하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 암성 통증의 평가는 평가가 잘 돼야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암 환자에게서는 반드시 통증 유무를 확인하라고 되어져 있고 대부분은 EMR 어떤 의무 기록상에서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도록 확인하도록 이제 모든 병원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평가에 있어서는 그냥 많이 아파요, 적게 아파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증 평가 도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통증이 새로 생긴 환자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환자든 통증만이 아니라 통증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고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 통증 평가를 시행하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집에서도 통증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여서 환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데에서도 대부분 보내게 되는 그 시간에서도 통증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환자 가족에게 이제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너무나도 심한 통증이라면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온콜로직 이머전시의 하나로 일단 뭐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암성 통증 평가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 평가는 뭐 모든 기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5번째 바이탈 사인처럼 여기면서 여러 가지 뭐 체온이나 맥박이나 혈압 등등의 이제 하나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5번째 바이탈 사인처럼은 아니어서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간호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통증 점수를 꾸준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해서 어떤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정도를 확인해서 다음 통증 치료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평가 도구라는 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객관적 도구를 이용하고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인 바스 스케일과 뉴메리컬 레이팅 스케일인 NR 스케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뭐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 위치를 가지고 이 거리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이런 객관적 도구를 이용해 보면 의외로 환자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8시간 평균 점수가 몇 점이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한 4, 5점은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한 2, 3점이었어. 아유, 어젯밤은 7, 8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고요. 또 어제 속효성 제제 2번 드셨던데 그거 몇 점일 때 드셨어요? 하고 드시면 한 7점 돼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한 2, 3점으로 줄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3, 4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또 잘 하십니다. 또 어느 정도가 되면 통증이 조절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나는 뭐 2점은 돼야 난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한 4점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각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퍼스널라이즈 페인 골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말씀을 의외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시면 단순히 이제 환자와의 대화에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나 보호자를 잘 교육한다면 퇴원 후에 환자가 직접 못 오시더라도 이런 스코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통증 조절이 훨씬 더 잘 반영돼서 적절한 통증 치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말씀드렸던 이제 포괄적 통증 평가인데 뭐 통증의 원인 기전 찾고 이런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이 통증의 병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정신사회적 평가 혹은 다른 어떤 백페인이나 어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뭐 그런 만성 통증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어떤 통증 조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게 포괄적 통증 평가 항목.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통증 치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성 통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나 너브 블록이나 뉴럴라이시스 같은 중재적 통증 치료,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지나 인지요법 같은 비약물적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은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성 통증 치료의 약물 치료는 크게 투여 기전에 따라서 비마약성 제제와 약한 마약성 제제, 그리고 마약성 제제, 또 기타 보조 진통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마약성 제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렉스루 페인에 대한 대처를 하는 속효성 마약성 제제와 지속적인 백그라운드 페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속형 마약성 제제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투여되는 루트에 따라서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와 점막이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약제, 그리고 혈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약제로 나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약제가 있지만 주로 적용되는 약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마약성 진통제로 대표적인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약한 염증 작용에 의해서 경한 통증에 사용이 되고요. 또 보통 650짜리 한 정을 하루 3번 혹은 2정 하루 3번까지 복용하게 되고, 그 이상의 복용 시에는 일부 간 독성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이상 용량에서는 진통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천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T TID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는 역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엔세이드 제제가 있고요. 좀 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주로 염증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봄페인 같은 골성 통증에 효과적이고요. 대표적인 약제로 이제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클로페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나 잘 아시는 바처럼 엔세이드는 여러 부작용이 많고, 특히 위장장애나 또 혈액응고장애 같은 것이 생겨서 위장관 출혈 같은 것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 콩팥 기능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또 효과라면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피버 마스킹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역시나 이제 천정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주 특별한 인디케이션에 한해서 이제 좁혀서 적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잘 적용만 하면 일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이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고요. 대표적으로 트라마돌, 트리돌이라고 부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라서 이제 초기 우리가 진통제로 시작할 때 종종 사용하게 되고요. 하루에 1, 2캅셀씩 해서 보통은 6캅셀 이상, 최대한 8캅셀 이상은 초과해서 복용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리돌에 타이레놀을 복합해서 적용한 이제 울트라셋이라는 약제가 있어서 1회 1정 혹은 2정씩 해서 4에서 6시간마다 이제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는 요즘은 익스텐드 릴리즈 제제인 ER 제제 형태로 해서 하루 한두 정, 하루 2회 복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이 역시 이 타이레놀 성분 등에 의해서 천정 효과가 있고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제라면 하루 8정, ER 제제라면 하루 4정, 즉 2T BID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폴이라는 약자가 이제 끝으로 있는데요. 코데인이라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라는 엔세이드, 타이레놀을 이렇게 복합한 제제고, 이런 제제의 그런 비율이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그래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런 엔세이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면서 적용해야 될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중에서 우선 입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구용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구용 제제의 특징은 뭐니 해도 복용하기가 쉬운 수능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붙이는 제제니 뿌리는 제제니 등등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잘 드실 수 있는 환자라면 먹는 제제가 가장 편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약성 제제는 일정 용량에 도달했다고 해서 진통 효과가 어느 순간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천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없던 범위 내에서는 이제 증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이제 타진이라는 약제가 되겠고요. 타진은 옥시코돈이라는 마약성 제제에 변비 등의 부작용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날록손이라는 약제를
같이 묶어서 조제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시코돈 5mg의 절반 용량인 날록손이 복합된 제제인데요. 보통은 이 옥시코돈의 용량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게 되고, 따라서 타진 5mg이다 하면 옥시코돈 5mg에 날록손 2.5mg 믹스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10mg, 20mg, 40mg까지가 있는데요. 이 약제는 12시간 동안 약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씹거나 분쇄해서 간혹 부셔서 L튜브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약제가 적절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있고요. 또 원칙은 12시간 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BID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Q12시간으로 이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BID로 보통은 복용하게 되는데, 다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셔서 간혹 환자분들이 아침 식사를 8시에 하시고 9시경쯤에 약을 복용하고 또 5시나 6시쯤에 밥을 먹고 6시쯤에 약을 복용하면 간혹 새벽녘쯤에 해서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서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시다가 유독 그런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이제 아침 8시에 약을 드셨으면 저녁 8시에 약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좀 조정하면 새벽녘에 이제 통증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정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이 함께 복합된 날록손의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하루 최대 용량은 이제 160mg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만약에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옥시코돈 제제만 따로 이제 준비된 경우가 있어 그 약제를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주로 적용하는 경피적 제제인 듀로제식 패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제는 피부에 붙이면 피부의 접촉면을 통해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고,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최대 효과가 발휘되고 거의 3일 정도 유지되다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3일째 되는 시점에서 약제를 떼고 새로운 것을 붙이면 이제 적절히 이제 이것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일정 최적 용량을 이제 유지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접촉면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제가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약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병동 등에서 잘 살피다가 이것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다면 미리 좀 떼버리고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역할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이렇게 붓고 또 누워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쓸려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병동 간호 선생님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3일마다 교환하니까 마치 자주 교환하지 않아서 편할 것 같지만, 또 노인분들이 이렇게 3일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환자분들이 체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글자를 남겨서 3일마다 한다든가 이제 달력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3일마다 이것이 적절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이 약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아플 때마다 복용하는 이제 속효성 제제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속효성 제제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돌발성 통증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경구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용 1시간 이내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5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한두 시간 지나서도 효과가 만약 없다고 하면 필요시 이제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마약성 진통제의 이제 용량 적정의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제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하루 4번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속형 진통제를 그에 반영해서 이제 증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역시도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 용량 적정의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는 약제는 IR 코돈이라는 이제 알약이 있고요.
보통 5mg과 이제 10mg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5mg만 들어와 있고 빨리 이제 10mg짜리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 진통제를 용량 적정을 하다 보면 IR 코돈을 10mg, 15mg, 20mg까지는 보통 복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알수가 늘어나면 그 자체로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잘 못 드시는 환자들에서의 속효성 제제로는 이제 점막에 녹이는 앱스트랄 제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이제 400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 이제 100과 200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가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혈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이제 정주용 제제가 있고요. 서브큐로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는 이제 몰핀이 되겠습니다. 이제 몰핀이라는 동일한 약제고 동일한 IV 루트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투여하느냐 혹은 쭉 컨티뉴어스하게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약제이지만 이렇게 볼루스로 투여할 때는 일종의 브렉스루 페인에 대한 속효성 진통제의 역할로서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지속형 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제제로 이제 볼루스, 몰핀 5mg 이런 거를 한 번에 투여하는 식으로 해서 아플 때마다 이제 적용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구형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인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비해서 5에서 15분 후에 바로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더 이제 빠르고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은 좀 더 강력하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IV 몰핀 제제를 병동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의외로 이제 빠르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 노티하고 약을 타오고 주사하고 하는 시간이 거의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이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스윙 이펙트라고 해서 바로 효과는 나타나는 듯 하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리바운드 페인이 더 통증에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집에 가서는 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드실 수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런 IV 몰핀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구용 속효성 제제나 도저히 경구용으로 드실 수 없다면 점막으로 녹이는 그런 속효성 제제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몰핀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형 제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몰핀을 5mg 5cc를 6앰프로 그냥 믹스해서 인퓨전 펌프로 주던가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해지면 이런 식의 비율로 믹스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용량 적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용량을 이제 진통제가 너무 아파서 입원을 했다. 그럼 빨리빨리 진통제 용량을 올려가면서 적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타지는 용이나 그런 경우는 용량을 적정한다고 하면 아침에 먹고 빠르면 저녁 혹은 다음날 아침약으로 용량을 증량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이렇게 지속형 몰핀을 걸어서 바로 이제 용량 적정을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편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결국 컨티뉴스하게 IV로 약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PICC나 케모포트 같은 그런 IV 어세스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인퓨전 펌프 같은 걸로 일정하게 약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이런 또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분들이 산책하거나 어디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주 빠르게 용량이 적정이 필요한 아주 거의 온콜로직 이머전시에 준한 암성 통증이 심한 경우 혹은 이제 듀로제식 패치도 붙이기 어려운 거의 터미널 스테이터스의 그런 오스피스 세팅의 환자들, 베드리든 상태의 환자들에게서 주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고되지 않는 약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메롤이라고 부르는 이제 페티딘 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IM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뭐 진통 효과는 당연히 있는 약제지만 암성 통증에 있어서만큼은 권고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메페리딘이라는 이 통증 조절 성분과 함께 이것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 중간 대사 물질로 노르메페리딘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은 진통 효과는 없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색이 이제 메페리딘, 페티딘 성분이라고 하면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갈색 부분이 이제 중간 대사 물질인 노르메페리딘이라고 했을 때 투여되고 나면 조금 뒤에 이제 진통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또 진통제를 또 맞아야 됩니다. 암성 통증은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진통 효과가 또 사라지면 또 맞게 되는데, 이럴 때 진통이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이오클로닉 저크나 시저 혹은 부정맥 같은 게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이러한 이런 페티딘은 이런 본매로 바이옵시를 한다든가 어디 시술을 한다든가 그럴 때와 같은 일회성으로 필요시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암성 통증처럼 반복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약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암성 통증에서 페티딘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통증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가 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 유무를 체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통증을 유발한 원인뿐만 아니라 그 여러 요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포괄적 통증 평가를 하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통증의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의 정도가 NRS 스코어 1에서 3 정도의 경한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4점 이상 혹은 7점, 10점과 같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도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쓰고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진통제의 용량을 적정하고 이제 재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불충분하다 하면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를 전환해 본다든가 중재적 통증 치료를 이제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약제를 충분히 써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방사선 치료나 너브 블럭이나 그런 걸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중재적 통증 치료를 고려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이라고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용량 적정을 하고 안 되면 전환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약제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약제를 일단 용량 적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투여됐을 때 다른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 약제를 자꾸 쓰게 되면 용량 적정 자체는 어려워지면서 각 약제에 의한 부작용만 껴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 조절은 안 되면서 환자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량 적정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처럼 평가해서 통증을 시작을 했는데 중증도 이상의 통증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경구형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몰핀을 썼지만 최근에 이제 IR 코드를 대부분 쓰게 되고요. 점막으로 흡수되는 앱스트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효과가 빠르고 그래서 어딕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를 이미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속효성 제제를 복용해도 잘 효과가 없는,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다 하면 한번 총마약성 진통제의 속효성 제제 용량이 적절한지를 한번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속효성 제제는 이전 24시간 총마약성 진통제의 한 10에서 20%의 용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진 20mg을 하루 2번 먹었다. 그러면 하루로 치면 40mg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에서 20%인 5에서 10mg의 IR-코도는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IR-코도 5mg은 이제 적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40mg 하루 2번 복용하고 있었다면 하루 80mg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IR-코돈이 10에서 20%다 하면은 8에서 16mg, 그래서 IR-코돈을 10mg에서 15mg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용하면서 계속 IR-코돈 5mg만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해보라는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구용 제제는 한 60분 후에, 주사 제제는 15분 후에 효과가 발휘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 혈장 농도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발휘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제 요 시간들을 이제 고려해서 본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효성 제제는 아파서 복용하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출된 통증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속효성 제제는 아프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최고 농도 시간이 농도 도당 시간이 보통 1시간 혹은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간혹 PRN을 얼마 간격으로 주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구용 속효성 제제라면 1시간 뒤에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다시 투여를 하든가 혹은 용량을 증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라면 PRN은 당연히 복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사 제제라면 조금 더 빨리, 투여 후에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용량을 증량하든 다시 투여하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병동에서 2시간 전에 약을 복용해도 또 아프대요. 또 줘도 됩니까? 이렇게 외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만 없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루 동안 복용했던 속효성 제제의 용량을 다음날 이제 지속형 제제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코돈 5mg을 하루 4회 동안 필요했다라고 하면 24시간 투여량은 20mg이 하루 투여된 용량이기 때문에 타진으로 이제 전환해서 5mg 혹은 10mg을 하루 2번 복용하면서 PRN을 IR-코돈 1T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속효성 제제를 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속효성 제제 용량을 이제 증량해서 통증 조절을 이제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면서 하던가, 만약에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분이 극심하게 호소를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IV 컨티뉴어스 몰핀을 걸어서 쭉쭉쭉쭉 이제 용량 적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암성 통증 환자분들이 이제 쭉 통증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진통제를 모든 통증을 커버하기 이렇게 무조건 쓴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도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지속형 통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한 번씩 아프는 속효성 진통제에 대해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통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용량 적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속효성 제제를 복용할 때 이렇게 아프려고 할 때 복용해야 됩니다. 이때 참거나 여러 가지 오해로 진통제를 안 드시고
이때서야 드시게 되면 이때 느꼈던 통증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진통의 효과는 없으면서 아프니까 이 시점에 또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약을 오히려 더 많이 복용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이런 진통제라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나 하는 이런 식의 복잡한 생각까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아프려고 할 때 복용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 환자분들께 설득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암성 통증 조절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진통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 먹던 환자가 이제 잘 못 먹게 되면 경구약을 붙이거나 이제 주사제로 바꿔야 되고, 혹은 잘 먹던 환자라 할지라도 너무 아파서 잠깐 IV 제제를 걸었다면 다시 이제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또 경구약제로 전환한다던가 붙이는 약제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약제들마다 등가에 익히 아날제식 도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조금씩 이제 비율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의 절차는 기존에 이제 잘 조절되던 혹은 투여하고 있던 24시간 동안의 마약성 진통제의 총량을 계산해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몰핀에서 옥시코드로 가든가 혹은 옥시코드에서 펜타닐 제제 듀로제식 패치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용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 익히 아날제식 도지의 계산에 있어서 통증 조절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전환된 약제가 어떻게 또 통증 조절에나 부작용이 발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5%나 50% 정도를 감량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이제 100% 용량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을 걸다가 이제 디패치로 할 때는 패치 부착 후 한 6시간 정도쯤에 이제 어느 정도 용량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쯤 가서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이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최고 용량에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을 이제 완전히 중단하게 되고요. 컨티뉴어스 몰핀을 하다가 타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타진 효과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용량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 3시간 뒤에는 이제 몰핀 용량을 50%로 줄이고 6시간 후에는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타진 40mg의 컨티뉴어스 몰핀으로 이제 용량 적정을 급히 했던 환자가 이제 타기관으로 전원을 가거나 어디 잠깐 퇴원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타진의 용량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이 용량을 이제 적절히 반영을 해서 타진 이제 60mg 하루 2번으로 옮긴다고 하면 타진을 60mg으로 추가해서 아침에 복용한 뒤에 3시간 뒤에 몰핀을 1.0으로 감량하고 6시간 뒤에는 중단합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 오더를 띄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패치 제제로의 전환이었다고 하면 6시간 뒤에 아마 몰핀을 1.0으로 감량하고 12시간 뒤에 중단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저의 메시지 오더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랑 같이 환자를 이제 돌봐 나가면 이제 되겠습니다.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암성 통증 중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로패식 페인이나 본 페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런 오피오이드 제제는 잘 안 듣기 때문에 본 페인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나 아세타미노펜이나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뉴로패식 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피오이드 페인에 또 잘 안 듣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바펜틴, 리리카 그런 것들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 그것에도 이제 잘 안 듣게 되면 기저 원인은 모르는데 아미트립티린 같은 약을 이제 같이 추가하게 되면 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오피오이드 제제를 쓰고 뉴로패식 컴포넌트가 있어 보이고 할 때는 이런 약들을 적절히 추가하시면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혹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조 진통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자료로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도 역시 이제 부작용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쉽기 때문에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비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약간의 오심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지나면 또 대부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그날 조금 힘들었다고 간혹 저한테 그 약 안 먹겠대요 라고 이제 노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의 오심구토라면 그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병동에서도 함께 저와 같이 환자분들에게 초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가려움, 배뇨장애, 이제 구강건조, 입마름 등등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이제 더 이제, 그리고 뭐 졸음 진정이 있는데, 이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바로 이제 이 호흡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흡 억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거의 분당 8회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날록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날록손은 이렇게 믹스를 해서 한 1에서 2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날록손은 되게 효과가 짧게 작용하는 약이라서 날록손 주면 이제 확 깰 때가 있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이런 호흡 억제나 의식 저하라면. 그럼 이제 괜찮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땐 또 반복해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호흡 억제가 이제 뭐 정확한 횟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저 오피오이드를 주면서 PRN을 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RR이 12회 이상이면은 의사 노티 없이 주세요. 하지만 RR 12회 미만이면은 의사에게 이제 노티하고 필요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마약성 진통제의 호흡 억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반대로 또 과민하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오피오이드 인듀스드 하이퍼 아날제시아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통증이 특정 원인 한 부위의 암성 통증이 아니라 살갗을 예를 들어서 치기만 해도 아프다던가 막 이렇게 마약 중독자처럼 약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를 아파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되고, 막 급하게 진통제를 올리다 보면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듀로제시 패치를 뭐 수백을 붙이고 컨티뉴어스 몰핀을 막 20, 30까지 올렸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한 50에서 70%를 갑자기 확 한번 줄여본다든가, 혹은 다른 제재 요법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든가 하면서 하고, 또 이제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한번 대처의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직까지도 언더 트리트먼트가 주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신체적 의존성이나 중독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언더 트리트먼트가 중요하고요. 또 중독 중에서도 중독이 아닌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약의 중독과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과도하게 약제를 안 쓰려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약 중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은 옛날에 타진 5mg 효과가 있다가 요즘은 이제 10mg 먹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리셉터가 줄어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거기까지는 이제 내성이나 이제 신체적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거나 그러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약의 중독, 흔히 말하는 이제 마약성 중독이 되는 것이고, 간혹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는 좀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덜하지만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성 중독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청의 이 램스라는 이 주요 권고사항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처방하다가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어디가 아파서 복용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서
정말 그 통증 부위와 한번 병변이 잘 콜레이션이 되는가도 한번 체크해보고, 간혹 이제 마약성 침통제를 어떻게 보관하고 남은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남은 거를 뭐 부인이 쓴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고 해서 이제 오남용이나 그런 걸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흔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왔는데요. 마약성 통증 치료 이제 실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60세의 담도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항암 치료에서 왔는데 상복부 및 등 쪽으로 방사된 우려한 통증 호소하였다. NRS 6점 정도였다. 환자는 NRS 2, 3점 정도가 통증 감소가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이럴 때 이제 적절한 통증 조절은 하면 이제 환자의 현재의 통증은 6, 7점인 거고 환자가 2, 3점 정도가 본인의 퍼스널라이즈드 페인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시간 뒤에 IR 코돈 적용하고 1시간 뒤에 통증이 소설됐다고 하면 이제 PRN IR 코돈을 처방받아서 이제 귀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PRN IR 코돈 처방 후에 4에서 6시간 뒤에 통증이 호전되었고 하루 사후에 PRN 복용이 중이라고 하며 CT에서 이제 셀리아 플렉서스 주변에 이제 림프노드가 있어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루 들어간 용량이 25mg이니까 타진 10mg을 하루 2번 하면서 이제 PRN IR 코돈 5mg으로 이제 전환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해서 중재적 시술을 처음부터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조절이 되다가 이제 질병이 악화되면서 병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통증이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여도 이제 통증이 호전이 없다. 가만히 있기 힘들다. 거의 응급 상황 가까이처럼. 현재 약을 봤더니 40mg에 하루 2번 드시고 IR 코돈이 5mg 복용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외래라고 하면 딱 봤을 때 80mg이 하루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40mg 하루 2번이기 때문에 하루는 80mg인데 그러면 10에서 20%인 적어도 10에서 15mg을 PRN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mg이 복용하고 있으니까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여도 호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한 다음고 기존에 투여됐던 횟수를 감안해서 베이스라인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귀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워낙 가만히 끼물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응급 상황에 준해서 입원하여 이제 주사제로 용량을 적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진 80mg에 바로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을 추가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을 쭉쭉쭉 증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여 몰핀 주사제로 용량 적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쭉쭉쭉 몰핀을 이제 증량을 해서 2.0까지 증량을 했더니 원래 환자가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NRS 2점에서 3점까지 이제 조정되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퇴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퇴원을 계획한다면 컨티뉴어스 IV 몰핀을 걸고서 퇴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구약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40mg 하루 2번이었기 때문에 하루 80mg을 복용하고 있던 타진 그대로에 추가된 컨티뉴어스 몰핀 2.0mg/h를 타진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2.0을 IV 24시간으로 하면 48mg이 되고 이게 이제 보통 IV와 PO는 1대3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EQ 아날제식 도즈 표에 보면 이제 다 산정이 가능합니다. 150mg 정도가 되고 이것은 타진 80에서 한 120mg 사이가 되는데 이제 80mg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루 160mg이 되기 때문에 결국 80mg 하루 2번 정도의 용량으로 하고
이 용량에 이제 10에서 20%인 PRN 용량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IR 코돈 20mg 정도를 이제 복용해서 이제 귀가를 하는 것으로 이제 퇴원시 진통제 처방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잘 조절되어 오다가 캔서가 진행하면서 페리토니얼 시딩이 심해져서 이제 입으로 먹을 수가 없다. 이 알약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원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퍼포먼스는 괜찮아요. 그래서 환자가 복도도 잘 걸어 다니고 싶어 하고 담배도 피러 가고 싶어 하고 합니다. 이럴 때는 타진을 바로 IV 제제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붙이는 약제로 이제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컨티뉴어스 몰핀보다는 패치 제제로 먼저 한 번을 가게 되고, 이때 이제 또 전환하는 거는 앞에 표를 보시면 아는데 160mg을 했을 때는 경구 몰핀으로는 300mg인데 잘 조절되고 있었으니까 100%로 옮기는 게 아니라 0.75%로 전환해서 옮기면 듀로제시 패치 이제 100마이크로 10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고 요것에 이제 10에서 15%의 용량인 앱스트랄 300으로 해서 이제 지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대퇴부의 통증을 자꾸 호소해서 본스캔과 엑스레이를 했더니 피머 헤드와 펠비스의 본메타가 확인이 됐다. 이럴 때 통증 조절 방법은 본메타이기 때문에 보조 진통제인 나프록센 같은 NSAID를 추가하고 그 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통증은 그럭저럭 조절이 되는데 이제 점점 캔서가 프로션하고 못 먹으면서 이제 ECOG4의 이제 배드리든 스테이지 됐다. 땀도 많이 나고 몸이 많이 붓고 해서 듀로제시 패치가 잘 붙어 있지도 않고 자꾸 쓸리고 그런다. 이럴 때 방법은 이제 드디어 IV 컨티뉴어스 몰핀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로제시 패치 100을 이렇게 전환을 하면 컨티뉴어스 몰핀 4.0이 합당해지거든요. 그래서 4.0에 이때 PR의 몰핀은 10호는 15mg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거의 터미널 스테이지로 이제 호스피스 세팅으로 이제 본다고. 네, 끝으로 통증 치료의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통증 치료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환자 개개인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어져 있지만 없는 진통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나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원칙은 아프기 전에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 최초에는 한 가지 약제를 꾸준히 적용하면서 도즈 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은 통증 조절을 잘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즈 타이트레이션을 어렵게 하면서 각각의 약제의 부작용을 다 껴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용량까지는 한 가지 약제로 도즈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를 자주 관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정맥이나 근육 투여의 경우에는 15분에 30분, 경구 약물로 조절했다면 최소 1시간째 정도쯤에는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진통제 부작용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히 변비 완화제 같은 것을 미리 복용하도록 하고요.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통증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비약물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가볍게 생각해 본다면 주변 사람과 대화를 자주 한다던가 산책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고요한 공간에 있다고 하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통증을 그대로 느꼈다가 그대로 바라본다는 식으로 하면 그 통증에 대한 대처는 대처대로 하면서 그 통증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한 번쯤, 두 번쯤 경험하다 보면 통증에 대한 대처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약물적인 방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물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암성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래 아팠던 부위하고 다른 새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의사가 권고한 대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진통제로 약간의 오심구토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루 동안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 경우 혹은 3일 이상 배변을 못하거나 낮 동안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조금 처지거나 흐려지는 경우 혹은 선망과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이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